네, 휴식 시간은 잘 즐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곧 토론회가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어떻게 커피나 한 잔씩 잘 드셨습니까? 네, 아마도 따뜻한 커피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원래 아아를 먹다가 뜨아를 먹게 되면 계절이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드시고 커피도 드시고 이제 토론회도 잘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의 좌장 발제 토론자분들께서 자리에 착석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오늘의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시상식을 함께 했었는데요. 참고로 지금 뒤쪽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요, 앞쪽에도 빈 자리가 있으니까요, 앞쪽으로 나오셔서 자리를 또 이동하셔서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또 스마트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SOC ICT가 참 필수 조건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또 정부 주도만으로 또 이를 이룩하기에는 참 어려운 것들이 많죠. 뭐 예산이나 기술력, 창의성, 정치적인 변화 등 참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또 스마트시티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좀 장기적인 또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의 토론회가 마련이 됐습니다. 정부와 기관, 지자체,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 모두가 상호 협력하고 공감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서 또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성공적인 스마트시티 구현에 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토론 주제는 말씀드린 대로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요, 좌장이신 서강대학교 임채훈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저희 토론에 오신 것을 환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사회를 맡을 서강대학교 임채훈 교수입니다. 앞에 사회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오늘 토론회의 큰 주제는 스마트 시티 인프라고 그중에 특별 주제는 위기 상황 대응입니다. 스마트 시티가 미래의 첨단 도시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스마트 시티가 빛을 보는 거는 일상적인 생활보다도 위기 상황, 그 중에서도 재난적인 위기 상황에서 훨씬 더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재난적인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 얼마 전에 경험한 폭우로 인한 거라든가 또는 코로나 감염병도 그렇고 그밖에 사실은 여러 가지 위기가 많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스마트 시티의 인프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발제해 주실 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건축공학과 교수이시고 국가 스마트 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돈영 교수님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김 교수님께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 스마트 도시에 관해서 발표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 토론을 진행을 할 텐데 토론에 참여하실 분 소개를 했습니다. 지자체를 대표해서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능형 도시과를 맡고 계시는 이종현 과장님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부터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수자공사의 김진 스마트시티 처장님 소개합니다. 환경 쪽에 관해서 토론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의료 헬스 분야의 헬스 커넥터 임동석 대표님 소개합니다. 그리고 건설 건축에 관해서 상우 종합 건축 사무소의 양성민 마스터님 소개합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의 금융도 중요합니다. KB증권의 프로젝트 금융을 맡고 있는 이수 부장님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그 위기 상황 대응에서는 보안 안전이죠. 보안 안전에 관해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의 이상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럼 먼저 김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는데
한 20분 정도 해서 발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김돈현입니다. 저는 오늘 디지털 전환 시대 스마트 도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기가 있지만 가장 큰 틀에서 위기는 기후 변화와 이런 시대에 있어서의 변화 속에서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위기가 아니었던 적도 없고, 그리고 위기 극복이 취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항상 어려운 처지에서 와왔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기후 변화, 그리고 우리는 다소 낯설지만 우리도 겪어본 인구 증가와 도시화의 문제, 그리고 대역병인 코로나가 현재 인류의 문제입니다. 인류가 지향하는 가치는 결국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습니다. 도시에서 문제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모든 시대에서 우리는 도시가 문제와 위기를 가졌고, 그리고 새로운 수요에 대해서 첨단 기술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해결해 왔습니다. 우리는 삶의 질 향상과 생산의 혁신을 위해서 인류 역사 이래로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바로 첨단 기술을 도구로 활용해서 왔습니다. 기술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첨단 기술에 감동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첨단 기술 없이는 감동을 갖기 또한 어렵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기술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하느냐가 스마트 도시입니다. 첨단 기술은 미래 기술이고, 이 미래 기술을 모든 도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첨단 기술로 시대의 문제와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새로운 수요에 대응해온 도시들이 전 세계의 문명과 문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산업혁명과 도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산업혁명은 기계의 시대이고,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화석 엔진이 나타난 시대입니다. 그 결과 도시는 매연과 오염에 휩싸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도시는 더러운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올리버 트위스트를 보신 분들은 그 시대의 그 상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질척한 땅, 더러운 오염, 그리고 탁한 공기.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이 조금 돈을 더 많이 내면 저 상자 속에서 자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서서 잘 수밖에 없었던 영국의 상황을, 당시의 런던 타임즈는 도시는 질병의 원인, 그리고 악의 소굴, 여기서 악의 소굴은 정말 살기 힘들었던 곳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900년대 초반에 스페인 독감은 전 세계에서 적게는 1000만 명, 그리고 많게는 5천만 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의료진들의 저 참담한 표정과, 그리고 당시 모든 사람들은 역시 마스크를 쓰고 견뎌나갔습니다. 우리의 현상이 지난 19세기 초반의 상황과 너무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극복해 나간 것들이 바로 공중위생법이라고 하는 시대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따사로운 햇빛을 받기 위해서 도시계획의 근본인 이 공중위생법이 만들어졌고, 여기서의 위생은 살기 위해서 안전하고 그리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법이 만들어졌고, 이게 우리의 도시계획과 건축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그 시기의 기술을 보게 되면 바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기와 내연기관, 그리고 자동차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가로등으로 밤을 낮처럼 밝히고, 더러운 공장에서 현재와 같은 생산 방식을 갖게 되고, 이제 모든 주방기구라는 가전기구가 만들어지면서 부엌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 기차는 전철로, 도시는 확대되면서 전기가 모든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어진 도시의 모습이 바로 스위트 세생 프랑스 건축가인 르꼬르비제라고 하는 사람이 빛나는 도시라는 도시상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마치 우리나라 일기 신도시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또한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보시는 에어롯이라고 하는 이 그림처럼 지금의 마치 드론과 같은 미래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도시는 산업혁명의 결과인 첨단 산업과 기술을 통합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계획입니다. 첨단 기술과 산업이 시민들에게 공감하게 하고 이를 통해서 시장을 창출해 왔고, 도시는 새로운 기술의 체험의 장과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기반이 되었으며, 소비재와 재료산업 등 후방산업을 창출하는 전방산업이자 지식산업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현재 앉아있는 이 책상과 의자에 로얄티를 이미 지불하거나 아직도 지불하고 있고, 전등을 다는 방법 등 이 모든 우리가 하는 삶에 대한 내용들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00년간 학문 분야와 전문 분야를 주도해 왔고, 서구의 산업을 지속적으로 견인해온 매력적인 산업이 바로 이 도시 산업입니다. 서구에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에서 바로 우리나라에서 이 모습들이 실현됐습니다. 결국 지난 산업혁명의 스마트시티를 우리는 실현해 왔고, 이것을 열심히 추격해서 현재 우리는 지금의 경제력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산업혁명이 도시 문제를 해결해 왔다라고 하면 화석연료 기반의 도시는 결국 탄소 발생을 통해서 기후 변화의 원인으로 지금의 이상 기온과 그리고 기후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여러 홍수와 가뭄들이 다시 인류를 위협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가 저는 오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디지털 전환 시대 역시 도시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봅니다. 지난 산업혁명에서 전기로서 도시를 이끌어 나간 베를린은 인더스트리 4.0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그 중에 하나이고, 보시는 것처럼 구글에서 살펴본 스마트 도시의 횟수는 이제 약 3억 건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 도시의 대안으로 스마트 도시를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컴퓨터 회사인 IBM이 스마트 시티를 팔고, 통신 장비 회사인 시스코가 스마트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구글, 시멘스, 마이크로소프트, 미쓰비시, 일본의 히다치, 중국의 화웨이, 그리고 맥킨지도 이제 미래의 전략 산업을 스마트 시티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들이 이익,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스마트 시티는 돈을 벌 수 있고, EU 정부는 이제 도시들에게 스마트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정부도 그리고 EU 정부, 미국 정부도 스마트 시티를 이제 새로운 도시 모델로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스마트 도시는 미래 도시의 모델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스마트 도시를 미래 산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임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스마트 도시 산업들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OECD는 앞으로 스마트 도시가 지금의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그리고 경제활동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만 없었다라고 하면 올해 말까지 다 빠르게 회복되는 도시들이 스마트 인프라를 갖춘 도시들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더 중요한 문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스마트 인프라를 갖춘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 간의 격차는 더욱 커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도시들 중에 스마트 도시를 갖춘 도시, 그렇지 않은 도시와의 차이가 커질 거고, 국가 도시 간 경쟁들에 보면 이제 스마트 인프라를 갖춘 도시에 더 많은 인재들이 모일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스마트 인프라는 결국 뭐냐라고 하면 바로 5G와 빅데이터입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빅데이터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바로 이 5G와 빅데이터가 지금까지 있는 전화기를 더 좋은 전화기로 만들고 지하철과 버스를 더 편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도시의 생활 편의 시설들을 통합을 해서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을 더 좋게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더 행복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산업 활동들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AI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5G와 빅데이터는 AI를 가능하게 해서 결국 데이터 수집은 미래에 우리가 자원의 잉여와 낭비를 줄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화석연료를 덜 쓰게 하고, 그리고 기존 자원들을 더욱더 덜 쓰게 하면서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것을 만들고 더 좁은 장소에서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AI의 역할이 될 겁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교통과 방범 방제 측면의 스마트시티의 요소들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제 거버넌스, 에너지, 산업혁신 등 유럽과 미국에서 하는 스마트시티를 더 확대해서 대한민국이 전체 스마트시티가 갖고 있는 여러 방향들을 가장 많이 지금 구현하는 이제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수상하시고 앞으로 발표하실 분들이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인터넷 보급률, 인터넷 속도, 스마트폰 보급률 등 전 세계 스마트 기술 중에 가장 앞선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를 건설하고 재생하는 능력 역시 전 세계 수익권에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이런 스마트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비율이 전 세계에서 뉴질랜드 다음으로 높다라는 것은 인구수로 보면 어찌 보면 가장 많은 인구가 이것에 해당이 됩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스마트페이, 스마트 폰 등 수많은 것들을 이미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처음 5G를 갖고 있고, 그리고 KTX부터 마을버스까지의 것들, 올림픽, 엑스포, 그리고 월드컵까지의 메가 이벤트를 치르면서 전 세계의 도시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걸 종합하는 능력은 좀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 중에 서울시청 앞이 과거에 이런 교통광장이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많으실 것 같아서 좀 다행입니다. 저희 학생들은 시청 앞이 이랬던 것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다 시청 앞은 학생들은 이런 모습으로 기억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교차로가 광장으로 변하고, 그 광장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교통기술과 스마트 교통요금 지불 방식, 통제 방식들이 다 이곳에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가장 최첨단 교통통제센터가 이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결국 이 첨단 기술이 교차로를 광장으로 변화하는 드라마를 만들게 됩니다. 자동차만 다니던 곳에 이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다라는 이런 드라마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안전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보내시겠습니까? 결국 안전이라는 눈에 보이는 안전과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안전을 이룩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들입니다. 또 하나는 더러움입니다. 난지도가 쓰레기 매립지였다라는 걸 아시는 분 역시 세대 간에 따라 다릅니다. 이곳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쓰레기산이었던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 길이 2km, 폭 1km, 높이 100m의 2억 톤의 쓰레기산이 있었고, 이곳에선 아무런 생산도, 생명도, 그리고
문화도 없었던 곳입니다. 이곳이 월드컵 공원으로 바뀌고 그리고 올림픽을 우리가 치렀으며 우리가 잘 아는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가 이곳에 있습니다. 가장 더러웠던 곳이고 가장 오염이 되었던 곳이 이제 공원으로 바뀌고 그곳에서 MBC, SBS, YTN 본사가 들어서고 CJ 엔터테인먼트, YTN 그리고 JTBC 등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은 어벤져스가 촬영이 돼 있고 이제 대한민국에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있으면서 바로 우리가 아는 강남스타일과 기생충이 이곳에서 있게 되고 따라서 여기는 1000개의 기업, 5만 명의 창조 근로자, 연매출 20조 원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미디어 생태계가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더러운 곳에 새로운 생산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입니다. 또 하나는 이곳에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미래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유상 운송 서비스가 서울 상암동에서 시작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듯이 자율주행차를 부르면 되는데 서울시는 앞으로 강남과 여의도 등으로 운행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최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도심을 달리는 검은 승용차.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되는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보행자가 있으면 차가 정지하거든요. 이런 자율주행차를 대중교통처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서울 상암동에서 처음 시작됩니다.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고 자율주행차를 불러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국내 첫 자율주행차 상용화입니다. 전 세계에는 자율주행차를 타본 사람과 타보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율주행차가 갖고 있는 점은 편리함이 아니라 보행을 더 안전하게 하고 차의 사고를 줄이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가족 중에 조금 더 먼 친척을 봤을 때 적어도 교통사고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없다라는 게 우리의 통계입니다. 좀 더 안전하고 노약자가 안전하게 다니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도시가 자율주행차의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가치의 창출이 매력적인 상품이 되는 것들이 바로 도시이고 스마트 도시는 기술이 현란한 도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기술을 활용하는 도시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전화기를 만들 때는 아무런 기술력이 없었습니다. 이 전화기를 만들기 위해서 앞선 기술을 배워와야 했고 그리고 이 전화기를 만들었던 지난 산업혁명에는 아무런 기업도 우리는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스마트폰은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산업혁명에는 그 기술력이나 문명에 있어서 정말 빈약한 국가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이 시대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화로 보면 옥자는 이제 영화를 가정에서 볼 수 있게끔 개봉하는 첫 번째 영화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는 에스파는 실제 사람과 아바타가 동시에 데뷔한 메타버스를 주도하는 것들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제 대한민국은 디지털 기술력의 문명과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이런 국가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것들에 대한 자긍심과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스마트 도시를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없고 그것을 육성하는 어떤 산업 생태계도 미약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산업혁명을 경험하지 못했고 도시는 개발이고 공사고 그리고 시공이라는 그리고 커야 한다라는 이런 도시에 대한 오해가 이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현재 기후변화와 코로나 그리고 인구가 느는 것들이 바로 도시가 해결해야 될 일입니다. 도시는 지식산업이고 전방산업이지 토목과 건축이 있는 공사가 아니라는 것들입니다. 이 부분의 오해가 대한민국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도시를 주도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인구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드는 도시가 바로 이들에게 문제를 풀어주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크나큰 마켓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세계적인 문제와 동반 성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더욱더 우리가 풍요로워질 수 있는 이 기회를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잡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많은 연주자들이 있는데 바로 지휘자가 없다라는 것들입니다. 연주를 하는 사람이 지휘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음악과 악기를 이해하는 지휘자가 교향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연주를 하는 기업들을 바로 고객의 눈에서 바라보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통합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도시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서울 광장과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는 제가 주도했던 그리고 제가 참여했던 일들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저희도 앞서 서구의 건축가들이 만들었듯이 도시의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서구에서의 인식보다는 이 산업혁명을 주도해보지 못한 경험 때문에 이런 그림의 중요성들이 바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는 도시로서의 모습들과 이 도시의 공공성이 바로 이 기술들의 미래의 시장이 된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저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스마트 도시는 첨단 기술과 축적된 지혜를 활용한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살고 일하고 놀고의 융합을 통해서 산업과 교육을 촉진하는 진화하는 도시 생태계를 만들고 전통과 첨단 디지털 기술의 만남과 기존 산업의 고도화와 새로운 산업의 융합을 활성화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것을 그리고 적은 장소에서 더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게 해서 바로 우리를 위한 맞춤형 도시 생활이 가능한 도시를 지향하는 것으로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회복, 생산의 혁신을 통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스마트 도시라는 것입니다. 현란한 기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들이고 UN 역시 저희와 같은 연구에 결을 맞춰서 사람 중심의 스마트 도시가 미래의 도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기 극복을 위한 스마트 도시의 화두로서 스마트 도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주제 범위가 아주 광범위합니다. 이 도시의 발달사부터 산업혁명이라든가 또 현대 도시 그리고 미래 다음 세대를 위한 도시 네, 아주 흥미롭고 감명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배운 점이 많았는데 우리가 처음에 도시라는 거는 인간의 집합 공간으로 불결하고 불편한 그런 공간이었죠. 그래서 악의 소굴이고 또 전염병의 온상에다가 이 첨단 기술의 적용이 도시를 변화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전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 도시. 사실 우리 지난 2년 반 동안의 코로나 영향에서도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경제 활동이 크게 지장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사실 사재기도 있었을 테고 또 이 은행에서의 어떤 금융거래 같은 것도 제한이 돼 있을 텐데 우리 생존이나 생활에도 큰 불편함이 없었던 것도 이것도 기술의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인프라를 갖춘 도시하고 갖추지 않은 도시의 경쟁력. 사실 그런 거 보면 우리 서울이라든가 또 우리나라 도시는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그 스마트 인프라가 잘 갖춰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미래의 도시는 어떻게 될 거냐? 다음에 우리 세대를 위한 도시는
여러 가지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문화 콘텐츠, 또 아바타, 메타버스 이런 이제 기술들이 종합적으로 결합이 돼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이제 도시의 경쟁력. 근데 저도 참 이제 말씀드려서 궁금한 게 과연 우리나라의 도시 전체적인 정책이 있는지. 사실 도시를 이제 스마트 시티로 발전시키는 그런 정책이 있는 반면에 도시에 대한 규제도 많거든요. 뭐 건축이나 산업, 또 교육도 그래요. 대학도 이 도시 안에 있는 대학은 그 정원을 못 올립니다. 정원을 못 늘려요,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규제가 있는 반대 과연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한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 스마트 시티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세부적인 그런 그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토론은 이 자료집에 보시면은 이제 순서가 있는데 뭐 순서를 좀 바꿀까 하다가 그래도 자료집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세종특별자치시의 이중현 과장님께서 지자체 관점에서의 스마트 시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시청 진흥경도시과장 이중현입니다. 먼저 그 김도년 교수님 발표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인류 역사를 보면 그 당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해 왔고 오늘날의 최첨단 기술이 그 4차 산업혁명의 기술로 좀 이라고 상징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많이 좀 감명 깊게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분들을 보니까 그 지자체에서는 저만 있고 또 스마트 기술 같은 경우에 당장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영역이 모빌리티 쪽이다 보니까 오늘 발표 자료가 있긴 합니다만 제가 좀 실제 그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 그 행정 현장에서 스마트 시대에 대한 그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발표 순서는 먼저 그 저희 세종시 자체를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세종시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좀 먼저 드리고 그리고 세종시의 국가 시범도시라는 거를 정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얘기를 짧게 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세종시는 그 2012년 7월 1일 날 만들어진 도시예요. 그 대한민국 그 17번째 광역자치단체 중 하나인데 딱 올해 10년 됐습니다.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 1394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좀 600년이 넘은 도시이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안 와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면적을 보시면 서울시의 한 4분의 3 정도의 크기인데 이건 시 전체 면적이고 그 안에 보면 저기 발표 자료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지역이라고 표시한 지역이 있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새롭게 건설된 지역입니다. 면적이 한 73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대충 한 가로 세로 한 8, 9, 70이죠. 한 8km, 9km 정도 되는 곳에 도시를 좀 만들었고 그곳에 지금 우리나라 부처가 18개의 중앙 부처가 있는데 그중에 13개가 지금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에 국회 세종의사당 만드는 법률이 통과가 됐고 최근에 대통령 제2 집무실을 만드는 법도 좀 통과가 되어서 앞으로 좀 많이 좀 발전될 행정 수도의 위상으로 발전될 도시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세종시 도시 모습을 보시면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곳인데 저희가 한 6개의 구역으로 크게 나눠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 인구는 최종적으로 저 구역에 돌아오는 인구를 한 50만 명, 그러니까 2030년 기준에 50만 명 정도를 하고 있고 6개의 생활권이 50만 명이니까 68에 48 하면 대충 한 생활권에 한 8만 명 정도의 인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중에 그 생활권이 서너 개로 좀 또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조그만 생활권에 한 2만 명 정도의 인구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 그중에 저기 보시면 5생활권이라는 오른쪽 윗부분에 있는 지역 그 일부 지역에 이어서 말씀드릴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가 지어지는 곳입니다.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가 정식 명칭인데 그 2018년 1월 달에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두 개의 도시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부산이고 하나가 세종인데요. 저희 세종 같은 경우에는 그간에 저희 세종시 전체는 흔히 말하는 통상의 신도시 개발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흔히 말하면 LH가 땅을 판판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민간들이 아파트를 짓고 건물을 짓고 해서 도시가 개발되는데, 저 5-1생이라는 저 노란색 표시한 구역은 스마트 시티에 대한 여러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앞서가 있고 기술들이 다 민간에 있다 보니까 민간의 창의를 좀 활용해 보자 해서 민간 주도로 좀 해보자 해서 민간 공동으로 같이 좀 도시 자체를 저 구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 구역은 말씀처럼 그 넓이를 보면 한 가로 세로 한 1.6km, 1.7km 정도 되는 구역이고 인구는 한 2만 명 정도가 아마 들어올 걸로 예상이 좀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저 지역에 저희가 도시 자체를 그간에 아까 그 발표자께서 도시에 대한 규제를 말씀 주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흔히 저희가 행정 용어로 그 포지티브 규제라고 하는데, 모든 법령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땡땡땡 이거는 할 수 있다. 역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정해지지 않은 것들은 다 못한다는 얘기고, 근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규제라고 해서 뭐뭐뭐 빼고는 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간의 창의가 활용되는 여지가 외국이 좀 더 많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 그렇다고 또 규제가 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기 때문에, 다만 저 지역에서는 거의 모든 규제를 풀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테스트베드라는 용어를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규제를 풀어서 한번 자유롭게 모든 거를 마음대로 해봐라. 물론 같이 계획은 민간이 공동으로 하고 공공의 카테고리에서 하고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도시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5-1 생활권에 대한 좀 구체적인 부분인데, 실제로 저희가 한 7가지 카테고리 정도로, 그러니까 모빌리티, 뭐 에너지, 헬스케어 이런 등등으로 해서 그쪽에 한 21가지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을 좀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가장 그 지금 단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거는 아마 안전과 교통 분야, 모빌리티 쪽일지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실제 행정에서 진행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총괄적인 부분이라서 살짝 넘어가고요. 먼저 그 안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면, 그 저희 세종시 아까 면적을 말씀드린 게 그 72제곱킬로미터 신도시 면적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녹지가 50%이고 아직 한 3분의 1 정도가 개발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안에 저희가 CCTV가 한 2,600개, 2,700개 정도 있어요. 상당히 좀 촘촘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애당초 그 스마트시티 이전에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저희가 정부에서 유비쿼스트 시티, 그러니까 흔히 줄여서 UCT라고 해서 이런 좀 안전 쪽을 강조해서 만들었던 그 스마트 도시의 전신 컨셉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구현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많은 CCTV를 만들었고, 실제로 이게 도시에서 어떻게 활용되느냐, 그 여러 가지 범죄나 안전 쪽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도시의 치매 어르신 아니면 그 아기들 잃어버린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실제로 종종 그 치매 어르신을 이 서비스를 통해서 찾아드려요. 도시의 CCTV가 촘촘하게 박혀 있고, 저희가 현재 기술로 물론 안면인식이나 이런 정도까지는 여러 정보 규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닌데, 사람의 개략적인 형태를 저희가 AI로 전부 다 판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도 아니면 과거 기준 한 달 정도치 자료를 법상 보관하고 있다 보니까 그걸 찾아서 실제 그 치매 어르신들을 저희가 많이 좀 찾아드려서 그런 부분이 종종 신문에도 좀 나고 합니다. 이 교통 서비스는 저희가 도시 자체가 백지 상태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다양한 교통 시스템을 좀 많이 설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율주행이나 여러 빅데이터나 이런 쪽에서 좀 많이 5G나 많이 유용한 부분인데, 이 부분보다 좀 더 다음 쪽에 이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세종시가 신도시이고, 신도시가 공통적으로 겪는 부분이 교통, 특히 대중교통 문제인데요. 아마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보시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는 교통 관련 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택시, 버스 그리고 제3의 교통수단으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택시와 버스의 중간 형태인데, 신도시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그 버스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저희 도시가 지금 인구가 한 40만 명이 안 되는데 버스가 한 200대 정도 있고,
근데 1년에 교통 적자가 한 350억 정도가 나옵니다. 순수하게 저희가 투자하는 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버스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또 택시 관련 법률에 따라서 늘리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좀 많이 부족해요.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택시 한 대당 그 인구 수가 한 150명 정도 되는데 저희는 택시 한 대당 1000명이 넘습니다. 근데 택시 같은 경우에는 한 대 한 대 늘리는 게 정부의 규제가 있고 또 업계 이해관계가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찾은 대안이 이 수용답형 모빌리티라는 것이고, 이 부분은 현재 좀 저희가 대한민국이 좀 트렌드가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실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용답형 버스라고 하는데 핸드폰 앱을 통해서 택시와 버스의 중간 형태를 불러서 타고 가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 평이 상당히 좋아요. 지금은 아직은 그러니까 요금은 그 일반 버스 요금이랑 비슷하고, 말씀처럼 기존 노선 버스가 있고 사이사이 언제든 자유롭게 갈 수 있는 택시가 있는데, 이 셔클은 수많은 가상의 정류장을 사이버상에 설치를 해서 그 실시간으로 노선이 바뀌고 실시간으로 그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여러 명을 태워서 최적의 노선을 AI가 찾아서 가는 형태입니다. 이 서비스가 지금 세종에서 말씀드린, 근데 이 수용답형 버스라는 거는 현재 도시에 도입할 수 없는 제도예요. 법상 농어촌이나 이런 쪽에만 도입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게 어떻게 본다면 교통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보니까, 특히 신도시에서 교통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보니 저희 세종시가 규제 특례를 받아서 그 현재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제도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자율차 같은 경우에도 그 물론 기술적으로 그 외국의 테슬라 같은 기업을 보면 요즘에 풀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보다 좀 많이 앞서 나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자율차 산업은 앞으로의 미래의 방향이고,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 이 자율차 산업 자체를 유치하고 부흥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세종시는 그 2019년에 또 자율차 규제 특구로 좀 지정이 되어서 그때부터 자율차를 좀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저희 시의 일부 구역에서는 실제로 그 시민들을 선발을 해서 실제로 도로에서 일부 구역에서 자율차를 운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처럼 아직은 정부 규제가 자율차를 하더라도 운전자가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운전대는 잡지 않더라도. 근데 왜 지자체에서 자율차에 관심을 갖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통 문제가 지자체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교통의 그 운송 원가라는 거, 그러니까 그 지자체에서 버스 한 대를 돌리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하면 한 60%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자율차가 되면 이 인건비가 빠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더 시민들의 수요에 맞출 수 있는 더 많은 대중교통을 확충할 수 있는 그 근간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자율차 쪽에 저희가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요. 시간이 좀 많이 좀 지나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그 이후에는 저희가 실제 한 두세 가지 정도 저희 사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쨌거나 그 실제 지자체에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들, 교통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 왼쪽 위에 보시면 공적 마스크 사례가 있는데, 코로나 초기에 아마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마스크 품절 대란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던 시절에 저희 시의 그 지도에 기반한 시 공통적인 세종 N이라는 앱이, 당시에는 모바일이었고 앱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약국과 제휴를 맺어서 바로 즉시 실시간으로 약국당 남아있는 마스크의 개수를 실시간으로 다 띄워줬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걸 보면서 긴 줄을 서지 않고 마스크를 좀 많이 구매했던 기억이 있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투표 관련해서 그 총선 때 저희가 본투표 말고 사전투표는 살고 있는 지역 관계없이 어디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총선 때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이었고, 총선 때 줄을 서다 보니까 투표하러 갔다가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그 스마트, 저희가 여러 CCTV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의 줄을 실시간으로 어느 투표소에 몇 명이 줄 서 있다는 걸 전부 다 바로 실시간으로 띄워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시면 약 대기 시간을 몇 분을 대기했다가 투표를 하실 수 있다는 거에 띄워줬고, 그래서 실제로 좀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했던 투표를 했던 기억이 있고, 또 오른쪽 아래 보시면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지자체마다 선별 진료소, 그러니까 코로나 의심이 있으면 보건소나 이런 데 가서 저희가 검사를 하는데 그 자체도 줄을 몇 시간씩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오히려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마찬가지로
그 AI에 기반한 CCTV가 정말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현재 그 저희 세종시 보건소와 시청 앞에 코로나 검사 줄이 몇 명이 지금 서 있고 지금 오시면 몇 분 정도 대기하다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실제로 좀 많이 띄워줬어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호응도 좀 많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안전이나 이런 교통 등을 포함해서 이미 다양한 영역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체감을 하시는지 못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자체 단위에서 실제로 그 행정 영역에 집행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은 밖에 나가서 부스에 보시면 지금 거의 모든 지자체가 와서 지금 부스를 하나씩 만들었거든요. 이미 스마트 시티 자체가 우리 현실에 다가와 있고 미래의 방향이다.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는 행정에서는 이런 고민하에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좀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좀 발표를 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세종시를 행복도시라고 불러서 이제 무슨 뜻인가 했더니 행정복합도시의 약자네요. 저도 뭐 회의를 위해서 세종시를 몇 번 가는데 사실 이 스마트 도시의 경험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 있나 했더니 이건 5생활권에 있는 거네요. 또 그리고 지금 이제 테스트 베드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이제 전 도시나 또는 전국으로 확산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한국수자공사의 스마트 시티 사업을 맡고 계시는 김진 처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수자공사의 스마트시티 처장을 맡고 있는 김진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저희가 이제 여름을 맞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름을 맞을 때는 항상 6월 말까지 장마를 겪고 그 다음에 7월 말부터 이제 휴가를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올해는 유난히 좀 달랐습니다. 서울에는 수도권에는 이제 집중호우가 내렸고 반면에 유럽 쪽은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근에 이제 북쪽에 중국은 하천이 말라서 물고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그런 언론 보도를 종종 그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 변화의 원인이 실제로 탄소이고 탄소 발생량의 한 80%가 도시에서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도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느냐가 앞으로 기후 위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런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K-워터 스마트시티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도시가 이제 침수도 되고 그 다음에 지하수 고갈도 되고 극심한 가뭄과 같은 물재해와 팬데믹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의 경제가 피폐해지고 지금 현재 국내 총 생산도 급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그 기후 위기의 주범인 도시를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유일무이한 수단이 앞으로 될 것입니다. K-워터 저희 사업 영역을 보면 저희는 전통적으로 이제 물회사입니다. K-워터 물회사고 물의 관리하는 부분이 다목적댐을 이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수도 우리 가정에서 먹는 이제 수도 꼭지 수도를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에너지 부분도 저희가 사업 영역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국수자공사의 이전에 사명이 한국산업기지개발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시화라든지 그리고 구미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전국의 LH 이전의 시절에 저희 회사가 우리나라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일환으로 이제 도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물, 에너지, 도시 사업을 세 가지 사업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국내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분야에서는 거의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1위를 지금 현재 책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도시와 물과 에너지는 떼어놓고 볼 수가 없죠. 도시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나고 또 에너지도 거기서 이제 발휘해 가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그 사업 영역인 도시와 물과 에너지를 어떻게 잘 결합하고 하느냐가 앞으로 미래 사회의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행복되고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스마트 워터 시티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배경은 금방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후 변화 위기가 가장 큰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중심적인 스마트 워터 시티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스마트 시티 내용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레질리언트 시티라고 해서 물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도시를 만들어가는 그런 물순환 체계를 콘크리트라든지 그리고 도심 내에 꽉 막힌 홍수가 비가 한번 내리면 실제로 하천으로 다 유출되고 땅속으로 스며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원래의 자연 상태로 돌이켜보자는 레질리언트 시티를 지금 추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에코시티를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3대 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세 개의 축을 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좌측에 있는 스마트 시티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세종시에서 발표한 그와 같이로 저희도 국가 시범도시를 부산에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시아지구라고 해서 송산 그린시티입니다. 여기 안산, 시흥, 화성에 시아지구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레질리언트 시티를 지금 조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시화지구 개발 사업인데 그쪽에는 시화 조력이라든지 또 풍력 발전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를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부산 에코델타 시티 사업입니다. 이곳에는 지금 빨간 선 테두리가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에 총 360만 평의 7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아파트 건설 공사가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국가 시범 도시로 지금 선정된 지역이 빨간색 테두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빨간색 테두리 지역은 실제로 저희가 국가 시범 도시로 이제 선정되면서 과연 그 국가 시범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볼지를 먼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민의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도시를 전체적으로 360만 평을 아니면 100만 평을 다 만들어 놓고 보여주거나 또 시민이 살게 했을 때 혹시라든지 미스라든지 에러가 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하나의 마을을 먼저 만들어서 거기에 살 사람들한테 실제로 살게 하면서 리빙랩으로 의견을 들어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작년 연말에 56세대 한 300명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대국민 공모를 내서 저희가 56세대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한 130대 1 정도 됐었고요.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스마트 기술 그리고 거기에 살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술 43가지 기술을 그 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하고 같이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셔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에는 지금 주민들이 살고 계시면서 여러 가지 저희한테 기술적인 피드백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기술을 같이 넣었던 기업들도 옆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연구도 하고 같이 자기들 업역도 점점 활성화하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43개 최초에 도입한 43개의 기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새로운 기술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어떤 기업에서
내 기술을 여기서 한번 써서 테스트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고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 그 빌리지에 사시는 분들하고 회의를 해서 이 기술을 한번 적용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오케이가 되면 그 기술을 적용해서 실제로 테스트 베드 결과를 그 기업한테 피드백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피드백에서 이 부분을 점점 눈덩이의 조그만 핵을 만들어서 눈덩이를 불려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생각하는 부산의 국가 시범 도시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회사가 하는 게 수자원 사업입니다. 수자원 사업에는 홍수 예방이라든지 이게 이제 비가 오면 실제로 어디까지 침수가 되고 어디까지 문제가 생길 것인지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서 지금 홍수 예측이라든지 범람하는 부분도 이제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수장입니다. 정수장은 아주 이제 광역 정수장이기 때문에 면적이 많이 큽니다. 한 3만 평 정도 보통 2, 3만 평이 보통 규모를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넓은 면적의 댐이나 하천에서 받은 온수를 정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넷제로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거기에 태양광이라든지 수열이라든지 이런 에너지를 활용해서 지금 정수장들을 점점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재생 사업입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다목적 댐을 관리하다 보니까 다목적 댐의 수면에 넓은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1% 내지 2% 정도 공간을 활용해서 수상 태양광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조합을 만들어서 SPC라고 특수 목적 범위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도 거기에 같이 참여하시고 쉐어하는 그 이익이 생기면 같이 쉐어하는 구조로, 그리고 그 의류 입장에서는 거기에 의류와 산란처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현재 그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도화 계획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저희가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희 회사 나름대로는 별도로 연구원을 좀 더 확대해서 이 부분들을 연구원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또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수자원공사 K워터 혼자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그것을 같이 하고 싶은 기업들하고 같이 잘 융화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후 변화 위기에 대응해서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물 자원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스타트업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사회적 공헌 활동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산업 육성이라든지 동반 성장도 같이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제 체계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같이 상생해서 간다면, 지금은 사실은 좀 안개가 끼었고 약간 이제 안개가 이제 걷혀지는 그런 수준이지만은 점점 이런 시기들이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간다면은 밝은 태양이 앞으로 이제 보일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 직원들 포함해서 모두들 열심히 이 부분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 차장님 감사합니다. 수자원공사의 사업 영역이 물만 담당하시는 줄 알았더니 에너지하고 도시도 같이 하고 또 스마트 국가시범 도시 사업도 하고 있는 거를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 10대 전략 과제 이 부분이 흥미롭고, 스마트시티 고도화 위해서 미래 대응이나 플랫폼 구축, 해외 진출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사람이 사는 거기 때문에 건강이나 헬스케어인데,
의료 헬스에 관해서 헬스커넥트의 임동석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소개받은 헬스커넥트 임동석 대표입니다. 오늘 이제 그 세미나의 주제로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의료 헬스케어 분야인데요. 그 좀 이제 이야기를 조금 이제 편하게 들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 팬데믹 그 코로나 팬데믹 사태 때 의료계에서 어떻게 위기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했었는지, 그다음에 또 의료와 IT가 어떻게 융합이 돼서 스마트 시티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해외 수출로 어떻게 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편하게 말씀을 좀 들어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참고로 세종 스마트 시티, 그다음에 부산 에코데타 시티의 SPC의 그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이미 1차 사업이 끝났고 곧 이제 부산 에코데타 시티에는 저희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되게 됩니다. 이제 지난 이제 3년간 우리가 이제 팬데믹 사태 때 굉장히 이제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사실은 지금 감염병이라는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 뭐 새롭게 나온 게 아니라, 저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5년마다 한 번씩 우리나라는 감염병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어느 정도이냐의 이제 그 차이였죠. 그래서 이제 사스가 있었고, 중국에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됐던 사스가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가 있었고요, 중동에서 발생한.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3년 전에 이제 발생한 이제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염병은 5년마다 한 번씩 계속 돌고 있는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5년 후에 이 코로나 이외에 다른 분명한 바이러스가 또 올 것이다, 이렇게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스마트 시티에서는 이러한 도시 감염병에 있어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차 주기로 보면 사망자 수가 이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자 수가 일부 국가에서 이제 전 세계로 이제 점점 확산이 돼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큰 문제들이 더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를 보았을 때 65세 이상의 이제 고위험군자, 그다음에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이 이제 더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 이제 만성질환자들이 계시면 좀 더 마스크를 더 쓰셔야 되고 감염병에 더 조심하셔야 되는 이런 이유들이 이제 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그러면 한국에 이제 이 그 병원에서 의료계에서는 어떻게 이제 위기 탈출을 했는지 좀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2019년 3월이 됩니다. 3월 7일이 되니까 대구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모 종교 그 기도회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감염자 수가 늘게 됩니다. 3월 8일에. 그래서 이제 복지부에서는 긴급하게 전국의 이제 대학병원 원장들을 모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구와 경북은 어떤 상태였냐면, 이미 코로나 환자가 급속도로 빠르게 폭발하는 바람에 병상 수도 부족을 했고 치료할 의료진들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복지부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이제 서울대병원,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서울대병원 IT 자회사인데요.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제일 먼저 아이디어를 냈던 게 생활치료센터라는 걸 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 이미 병원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을 새로 지을 수는 없고, 그래서 대구와 가장 가까운 문경 지역에 저희 서울대병원 연수원이 있는데, 이 연수원을 병원으로 탈바꿈시키는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병원으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병원이 진행을 하려면 모든 의료기기, 장비, 그다음에 의료진이 다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IT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해화동에 있는 본원과 문경역에 있는 우리 연수원 생활치료센터와의 원격 진료 협진, 이러한 IT 시스템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이러한 생활치료센터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저희 헬스커넥트와 서울대병원은 같이 협력해서 이 문경 생활치료센터를 오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구 경북의 그 병상 수가 부족했던 이유는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를 분리하지 않고 경증 환자까지 무조건 응급실, 그다음에 음압병실에 그 입소를 시키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병상 수가 이제 갑작스럽게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생활치료센터는 경증 환자를 입소시키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에 있는 병원에는 중증 환자를 입원시키는 이렇게 이원화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증 환자가 중증 환자로 변모되지 않게끔 생활치료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진료 행위를 하는 이러한 이제 사전에 예방하는 이러한 역할을 생활치료센터가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서울 본원과 그다음에 문경 생활치료센터와 협진을 할 수 있는 EMR 시스템에 대한 연동, 그다음에 원격 진료 시스템, 그다음에 여러 모니터링 시스템, 그다음에 우리가 체온이라든가 산소포화도, 그다음에 혈압을 실시간으로 이 경증 환자를 측정해야 되는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이러한 첨단 IT가 이제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 발짝 더 발전시키는 이런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전 세계에서 주름 잡을 수 있는 이유는 의료 기술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IT 기술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IT 기술과 의료 기술이 함께 발전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IT 기술은 뛰어나지만 의료 기술이 떨어졌고요. 중국은 IT 기술이 뛰어나지만 의료 기술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IT 기술과 의료 기술이 같이 기술이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전 세계로 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과 기술이 이제 뻗어나갈 수 있는 이러한 이제 토대를 사실은 이 코로나 때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문경생활치료센터 그다음에 코로나를 위기 극복을 하면서 느꼈던 이유는 정상적인 사회 경제 활동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 경제의 셧다운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팬데믹 상태 때 굉장히 큰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왜 위기 상태가 빠지고 팬데믹이 생기면 항상 사회적인 약자들한테만 피해가 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숙제로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5년 후에 다시 감염병이 올 거기 때문에 이 스마트 시티, 이 도시에서는 선제적으로 감염병을 방역 대응을 할 수 있는 이 시스템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빨리 개발해서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점으로 이제 저희가 시사점으로 도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의 이제 많은 시스템들은 앞서 말씀하신 우리 수공과 같이 그 부산 엘코델타 시티에 이러한 이제 기술들이 첨단 기술들이 이제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이제 생활치료센터가 성공리의 문경치료센터가 성공을 하면서 복지부는 전국에 13개의 생활치료센터를 오픈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경증 환자가 중증 환자로 전환이 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전 세계적으로 좋은 사례가 됐습니다. 앞서 보시면 이 문경생활치료센터는 아주 그냥 일반적인 연수원입니다. 이거를 병원으로 이제 공공의료 병원으로 이제 바꾸는 작업을 했고요. 여기에는 많은 첨단 IT 기술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의료진들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센터, 통제 센터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환자의 중증도를 넘어가는 부분들을 이제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료 쪽에서는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여러 의료진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서 이 경증 환자들이 중증 환자로 넘어가는 부분들을 상당히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의료 쪽에서 이 도시화로 갔을 때 이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해서 이 도시가 어떻게 변모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일부 시스템들은 지금 이제 부산 에코델타 시티에 이제 적용할 예정이고요.
첫 번째로 개인 맞춤형 만성질환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돼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65세 이상의 만성 기저환자들에 대한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이 만성 질환자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이 보건소 중심으로 이 65세 이상의 만성 질환자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 응급 시스템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아산병원 기사를 좀 보셨을 텐데, 아산병원에서 간호사가 쓰러졌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이제 사망했다. 그래서 지금 아산병원에 이제 압수수색 들어가고 뭐 했죠. 근데 이제 이게 팬데믹 상태 때는 상당히 또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응급 의료 체계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일산에서 응급 환자가 생겼으면 119가 그 실시간으로 일산 동국대병원을 가야 되는지 백병을 가야 되는지 어느 병원에 가야 이 응급 환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 공유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9가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그 사이에 사실은 사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드 타임을 놓치는 것들인 거죠. 근데 스마트 시티에서는 이러한 스마트 응급 시스템들이 도입이 돼서 각 병원에 대한 응급실에 대한 캐파를 공유를 하고 또 의료진들이 있는지에 대한 공유를 해서 가장 적절한 경로를 찾아서 그 해당 병원에 가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이러한 이제 스마트 응급 시스템들이 이제 도입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감염병에 대한 확산 통제 시스템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카드 데이터. 예전에 우리 이제 뭐 카드 쓰면 어디 갔는지 다 추적되고 했었죠. 그래서 카드 데이터, 그 다음에 통신 데이터,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한 명의 확진자가 동선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느 지역을 통제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시스템들이 지금 스마트 시티에 도입이 될 거고, 이런 것들을 저희는 CHM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시스템들은 스마트 시티에서 나오는 이 데이터들을 통제하고 빅데이터화해서 인공지능이 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스퀘어 시스템들은 지속 가능 성장한 도시 경제와 시민 건강 관리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여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체적인 이 CHMC 시스템들은 각 보건소, 그다음에 검사센터, 지자체 병원들, 그다음에 119, 그다음에 개인들, 그다음에 자가격리자, 그다음에 감염병 의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환자들을 평상시와 비상시로 나눠서 실시간으로 이제 통제하고 이제 관리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스마트 시티 이야기를 좀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미 이제 스마트 시티 그다음에 도시화가 되려면 사실은 의료는 이제는 옵션이 아니라 이제는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체, 산업계, 그다음에 교육, 이 보건 헬스가 같이 유기적으로 잘 조성된 이 도시가 상당히 이제 집값도 굉장히 높아지고 하나의 이제 도시화로 되는 발전되는 이러한 이제 그 도시를 이룩하기 때문에 이 보건 헬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지금 UAE 쪽에 셰이크 칼리파 쪽에 이러한 시스템들을 지금 적용시키고 있고요. 곧 쿠웨이트에는 서울대병원과 함께 약 7천억 정도의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헬스케어가 중동 쪽에 수출이 되는 거에 저희는 상당 부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마트 시티에서 의료 기술하고 IT 기술이 융합되는 그런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119인데 어느 병원 간지 모르고 야, 그거 참 난감하네요. 그럼 스마트 시티에서는 해결이 되는 겁니까? 예. 자,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앞에 세 분 그 토론 말씀해 주시고 이제 또 세 분이 남았는데 죄송한데 다음에는 이제 10분 정도 또 시간 말씀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건설 건축에 관해서 사무종합건축의 양성민 마스터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매우 재밌고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최초 지속 가능한 해상 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블룸버그의 아담 민트 기자님께서는 그 해상 도시를 하나의 대안으로 그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또 해수면 상승을 위한 대안으로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그 해수면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비가역적입니다. 즉 한번 해수면이 상승이 되면 그거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바다를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UN 해비타트에서도 이미 전 지구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15년, 20년 후에는 해수면 상승이 우리 도시들의 특히 해안 도시들의 90% 이상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조금 긍정적으로 저희 사무설계와 또 참여하고 있는 일은 부산시와 또 UN 해비타트 또 오션익스라는 해상도시 블루텍 기업이 하나의 실증적인 프로토타입을 UN에서 올해 4월 26일 날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이 도시는 기존의 그 대지에서 또 기존 도시에서 벌어지는 도시의 확장적인 또 확장되고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는 개념으로 저희가 제시를 했고요. 결국 궁극적으로 기후 위기와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인간이 대응할 수 있는 또 인류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26일 날 저희가 발표한 것은 3개의 해상도시 플랫폼을 우선 개발을 한다라는 쪽으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단계적으로 기본계획과 설계와 또 여러 가지 공감대를 가진 후에 2027년, 8년, 9년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N 해비타트에서 저희가 영광스럽게 발표를 하게 되고 많은 분들과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왜 이런 그 이슈에 대해서 많은 폴리네시안 국가라든지 섬나라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느냐는 생각보다 여러분께서 참여를 하셨다라면은 더 크게 와닿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생존과 또 그 각 국가 국민들의 안위가 달린 문제로 와 있기 때문에 이 해수면 상승과 또 바다를 향한 또 새로운 도시에 대한 도전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모델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의 플랫폼이 점차적으로 성장을 하고 연대를 해서 확장이 되면은 이것은 맨하탄보다 큰 도시로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도시가 전통적인 토지를 개발하고 인프라를 넣고 또 그 위에 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면은 이것은 생각보다는 조금 쉽게 접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거와 또 연구와 하나의 그 숙박 같은 개념을 포함을 해서 3가지로 제안을 했는데 우선 하나씩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개념은 단순합니다. 크게는 바다에 잠기는 헐 부분과 또 일반적인 시민들이 살 수 있는 지상 부분과 상부의 건축 부분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인프라는 최첨단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그것은 해상에서 벌어질 줄 모르는 충돌이라든지 해일이나 파도 그리고 또 지상부에서 많은 센싱들이 부산 에코델타 시티와 같이 범죄나 안전 그리고 교통, 에너지, 환경 또 쓰레기 처리 등과 관련된 기술들이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량의 구조로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가벼운 구조체로 이 플랫폼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단면을 보시면 매우 흥미로운 점이 일부 플랫폼은 바다에 잠기고 그 상부에 시민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도시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 잠긴 헐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인프라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저희는
하나의 생명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스스로 순환하고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스스로 식품도 또 재배할 수 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도시와 연결이 초기에는 되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가고자 합니다. 이미지를 보시겠습니다. 아쿠아포닉 수경 재배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거 부분입니다. 지상에서 기존 도시에서 사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친환경적인 환경과 또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저희 시민들은 함께 이런 생활을 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 더 확장을 하게 되면은 부산 엑스포가 유치가 된다면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이런 공간에서 함께 저희와 함께 숙박도 하고 여가도 즐기고 또 커뮤니티 활동도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비전을 바라볼 때 바다를 하나의 새로운 SOC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상의 신도시는 지내력을 가지고 새로운 건축이 되고 도시가 만들어지지만 바다는 저희에게 부력을 제공해 줍니다. 그것도 또 다른 하나의 가능성이고 이런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개발을 해서 2035년, 2050년, 2100년에는 15만 명, 25만 명, 또 35만 명 이상의 도시가 만들어지고, 이 모델은 비단 부산시의 모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후 위기와 해수면 상승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많은 도시들에게 해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짧게 에코델타 시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중에서 중요한 생활 데이터 플랫폼에 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바를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는 앞서 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데이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거주민들이 5년간 무상으로 거주를 하고 계실 예정입니다. 현재 7개월째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데이터들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을 때 거주민들이 단지를 나가면은 3,000개가 넘는 센서링을 통해서 본인의 생활과 움직임과 쓰레기, 에너지, 교통, 모든 범죄 이런 환경에 대한 데이터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실내에는 50개가 넘는 센서를 통해서 개인의 삶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제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것도 하나의 SOC, 작은 생활형 SOC의 인프라의 대상이라고 될 수 있다고 보는데, K-워터와 사무설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함께 MIT와 연구를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주민들이 스마트 기술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고 또 더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나온 결과값이 어떻게 또 그 다음에 적용을 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달에 MIT와 사무설계 또 설계사이죠. 그리고 시공사 K-워터와 함께 저희가 주민들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사례일 텐데요. 거주민들이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에 대해서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개인 공간 또는 공용 공간에 대해서 아이디에이션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년, 내후년도 앞으로 5년간 데이터가 결과값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이 공간이 더 나아지는 공간으로 갈 수 있을지를 해답을 찾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MIT 그 센서블 시티 랩과 사무설계와 또 건설 그리고 또 K-워터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추구하시는 또 필요로 하시는 그 부분을 데이터를 활용해서 공간적으로 제시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MIT와 함께 저희가 워크숍을 하고 이 결과는 올해 안에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들은 비단 부산시와 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도시에서
이미 데이터를 활용해서 주민들과 함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어떻게 스마트 테크놀로지와 데이터를 활용할지를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해양을 하나의 새로운 인프라스트럭처로 보자. 그것은 해수면 상승에 대한 최소한의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생활 속에 쌓이는 데이터들이 과연 그냥 어떻게 활용할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는 주민들과 또는 오피스에서 이용하는 사람들과 참여해서 데이터에 대한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그것이 아마 미래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마트 시티가 바다로까지 뻗쳐나가서 그 해상 도시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저 상상이 안 가는데 저기 한강에 있는 샛빛 둥둥섬 생각하면 됩니까? 그 커진 걸로 해도 그래서 이거보다 규모가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되는 것이 한 3동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도 좋고 삼면이 바다인데 해상 도시 하면은 아주 주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의 금융 문제에 대해서 KB증권의 이수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KB증권에서 PF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냥 일개 실제 실물 담당한 부장입니다. 오늘 되게 전문가님도 많이 오셨는데 실무적인 얘기를 편하게 짧게 그냥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금융은 기본적으로 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가 두 가지입니다. 민간 부분에서 바라보는 민간이 갖고 있는 이 회사의 자체적 리스크, 두 번째는 건설 과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이 두 가지를 봅니다.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도시를 개발할 때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크게 이 5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시행사, 여러분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시행사, 그리고 대주는 저 같은 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그리고 시공사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신탁사, 수분양자, 민간에 의해서 도시를 개발할 때는 이 딱 5부류가 가장 중요한 참여자들입니다. 물론 LH나 SH 같은 경우는 공공이고 여기 행정처가 더 오시면 더 좋고, 근데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SI 업체로 LG CNS가 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시를 개발하는 역할과 주체가 좀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되게 저희 금융 입장에서 신선하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시를 개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PF도 결국 담보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처럼 PF는 5년 뒤에 완성될 건물을 담보로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순서적으로 삼성물산이 1등에 있고 밑에 HNC 현산이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두 개의 회사가 5년 동안 건물을 지어주겠습니다 했을 때 누가 가장 믿음직스럽습니까? 당연히 1등인 삼성물산이 지어주는 게 믿음직스럽겠죠. 그래서 저희는 삼성물산이 지어주는 건물에 대해서 더 많은 PF 금액이라든지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IB,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가장 기초입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할 때 특히 도시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건축, 콘크리트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저희가 시공사 때 책임준공이라는 지금 아래에 보이는 문구를 보내드립니다. 이 책임준공에 대한 문구는 정말 시공사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습니다. 불나도 그 기간 내에 지어야 되고 인허가가 안 돼도 지어야 되고 심지어 어떤 상황 딱 하나 있습니다. 전쟁만 빼고는 니들이 약속한 기간 48개월이면 반드시 지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채무를 니들이 가져가게 돼 있다라는 아주 강력한 문구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시 개발을 하든지 건물을 짓든지 행위 주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시공사입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는 과연 누가 주체를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게 지금 현재 저희 금융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금융이란 실제로 되게 단순합니다. 실제로 금융은 세 가지 활동으로 대출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돈을 빌려주고요. 실제로 관령 토지 신탁이라고 해서
그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은 신탁사에서 하게 됩니다. 그 신탁 계약에서 통제를 받고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공사 책임준공으로 우리를 모든 리스크를 보호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리스크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 뭐가 문제냐면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시티의 기본적인 프레임에서의 시공사 역할도 있지만은 이 스마트 시티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뭐냐면 기존에 저희가 전통적으로 바라보는 건축물에서는 전자제품이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기껏해야 콘센트, 뭐 붙박이, 뭐 에어컨 이 정도인데 이제 이 콘크리트 내에서 수많은 전기자 제품을 받아들일 때 이 받아들이는 책임준공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이제 이 작동의 범위가 어디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융, 수분양자, 신탁사, 대주, 차주 모두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민스럽고 앞으로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되는지 풀어야 될 숙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정부가 들어와서 해주시면 제일 좋긴 한데 민간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건을 말씀드리면 건설 과정 중에 재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평택에서 화재가 일어났고 하나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지방의 한 도시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두 사건을 두고서 저희가 스마트 시티라든지 다른 건설 과정도 다 동일한데 실질적으로 건설사가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가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저 현장은 되게 유명하고 크고 좋은 시공사가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한 시공사가 잘 해결해가지고 마무리하려고, 물론 뭐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만약에 시공사가 작았다면 저런 사고가 나면 바로 시공사가 뱅크럽이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저 창고 같은 경우도 물론 시공사 열심히 하지만 저 창고의 뒤에선 다시 한번 누군가가 책임준공을 한 번 더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쉐어하는데 저희가 결론을 말하고 싶은 얘기는 저런 사건, 사고 현장들에서 특히 건설 과정 중에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 특히 전자제품과 그리고 되게 고부가 가치의 많은 제품들이 들어가는 스마트 시티에서의 보증 범위, 또 그것들을 어떻게 저희한테 커버리지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답을 못 구하고 있고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PF는 되게 간단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이게 뭐 되게 뭐 저희 은행이나 금융권의 IB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저희도 담보 활동을 하는 거고 그 담보가 단순하고 명료하고 표면화될 수 있을 때 최고의 담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급하시는 제품,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 공급하신 제품에 과연 그 정도의 담보력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가 저희 또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는지가 저희 금융권이 많이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좀 많이 좀 아직 한 번도 이게 저희는 이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세종시 요즘 오신 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저희가 실제 뭐 브릿지라든지 PF가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되고 단계도 아니고요. 이게 계속 공급 단계가 됐을 때 그걸 고민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해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고 많이 좀 고민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저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스마트 시티라고 그러면 뭐 미래 방향이고 이상적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스마트 시티를 건설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여러 주체들이 관여하고 또 책임을 지는데 이 가운데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 전기물이 얼마나 들어가고 또 이런 거에 리스크를 분석할 수 있는 경험이나 데이터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뭐 어떤 변동 사항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이제 혼란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해줬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안 안전에 관해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의 이상원 교수님 토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 이번에 좀 결이 다른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해서 벗어나는 거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 있었는데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스마트 시티 자체가 위기를 맞는 경우입니다. 보안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너무 딱딱하죠. 마지막이니까 좀 풀까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다 아시죠? 다 보셨을 거예요. 15화인가 16화 뭐 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우리나라 굴지에
전자상거래 업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전자상거래 업체에 해커가 침입을 해서 그 소비자 정보를 빼가요. 무려 4천만 명이라고 하는 소비자의 정보를 빼갑니다. 그래서 그게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뭐 행정법원에 가고 그다음에 또 소비자들이 또 들고 나왔고 민사를 가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대표가 둘 있는데 둘 다 친구들이에요. 둘 다 서로 개발 쪽에 이제 그서 시작을 해갖고 이제 커진 회사인데 한 명은 개발자로 계속 남아 있고 싶어하는데 한 명은 계속 밖에 나가서 영업을 합니다. 근데 개발자로 남아 있는 친구가 이 나머지 그 동료 그 대표를 갖다가 뭔가 좀 이렇게 그 흔들기 위해서 각성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일을 벌였어요. 그래갖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초심으로 돌아가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자. 여기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를 갖다가 좀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은 몇 가지 사례 지금 열거해 놨어요. 이게 우리가 인터넷 기반으로 열린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스마트 시티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지금 이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연결된 그 SOC, ICT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제가 여기 뭐 5개 열거해 놨는데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 말씀드릴게요. 2015년도에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죠. 거기에 아마 뭐 어느 나라라고 지금 얘기하면 안 되니까 뭐 R로 시작하는 나라라고 이제 추정이 됐는데 거기 해커가 악성 코드를 씹습니다. 크래시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악성 코드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8만 가구의 전력이 공급이 안 됩니다. 정전이 돼요, 몇 시간 동안.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죠. 스마트 전력망. 옛날에는 전력이라고 하는 게 발전해서 송전하고 배전하고 판매하는 이런 어떤 일방향적인 그런 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인터넷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공급자하고 수요자하고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어떤 때는 심지어 내가 쓰다가 남은 게 있는데 도로 사가시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집고 들어올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많이 이제 당하는 거예요. 멀웨어. 그다음에 이메일 통해 갖고 그냥 뭐 이상한 것들 보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원하지 않는 그 애플리케이션을 갖다가 실행시키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디도스 공격, 뭐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 위협들이. 어쨌든 그 우크라이나 사태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그 사례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플로리다 템포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우리 K-워터 같은 회사가 있어요. 거기 수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 해커가 들어와서 직원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갖고 들어와 갖고 원격 제어를 합니다. 그래 갖고 그 수산화나트륨, 가성소다죠. 이거를 소독을 하기 위해서 치는데 이 비율을 왕창 높입니다. 그럼 뭐가 되죠? 이건 극약입니다. 극약. 근데 다행히 그 직원이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컴퓨터가 지금 해킹이 돼서 내가 누군가 지금 통제를 하고 있구나 그래갖고 어쨌든 그 조치를 취하게 돼서 다행히 큰 일은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무지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다 넘어가 볼까요? 이거 너무 길어지는데 스마트시티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그랜뷰 리서치라고 하는 미국과 인도에 기반한 컨설턴 그다음 시장조사 기관인데 여기서 2021년도에 1조 946억 US 달러 규모라고 이제 봤는데 이게 2030년도에는 6조 9,650억 규모로 늘어날 겁니다. 6배. 엄청나지 않아요? 6천조, 7천조예요. 이게 200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4.2%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팬데믹을 지나왔지 않습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 이게 가만히 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져. 우리가 팬데믹 때는 이제 뭐 비대면이 소위 뉴노멀이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뭐 이제 대면으로 돌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 그때 뜨고 있었던 기술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성장을 주도합니다.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기술일까요? IoT하고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그 배경에는 제가 사실 여기 그 자료에 안 썼는데 우리 이수 부장님 계시죠? 금융이 있었어요. BOT, BO 같은 이런 새로운 그 우리는 뭐 상당히 익숙한 그런 금융인데 이런 것들이 세계 시장의 어떤 성장을 이렇게 뒷받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스마트 시티의 그 성장을 갖다가 뭐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기술들, 그 다음에 그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에서 파생된 예컨대 무슨 뭐 기계 학습이라든지 무슨 뭐 코그니티브 컴퓨팅이라든지 인지 컴퓨팅이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선도하겠다. 뭐 나노 기술도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게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이렇게 가만 보면은 그 전에는 이 데이터를 갖다가 만들고 처리하는 것을 어디서 했죠?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데이터 센터에서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데이터 센터 밖에서 하는 그런 비율이 있어요. 이게 2020년도에 10%였어요. 근데 2025년도에 75%까지 갈 거라고 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 같을까요? IoT의 바탕을 둔 엣지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것들이 스마트 시티 시장을 주도할 거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좀 머릿속에 입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은 뭐 이게 이제 그 IT의 어떤 그런 그 정보 보안의 아주 일반적인 상황들인데 이게 사실 스마트 시티에도 이제 적용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때면은 굉장히 대량의 그 데이터가 이제 수집이 되다 보니까 사실 IoT나 뭐 기계 데이터 이거 별로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데이터들이 다른 데이터들, 다른 시스템하고 이게 통합되다 보면은 그 수많은 데이터들하고 통합되다 보면 민감한 데이터로, 민감한 정보로 변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안에 취약한 그런 뭐 기기나 아니면은 서비스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게 뭐 IoT도 예를 들면요, 그 가격 대비해서 CPU나 메모리 같은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좋은 거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대로 된 보안 기술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안에 취약한 이런 소프트웨어라든지 그 하드웨어들이 등장을 한다.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보안 구성 자체가 뭐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스마트 홈 있죠. 우리 작년에 월패드 해킹당했죠. 월패드 해킹당했죠. 이제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 그런 데서 쓰는 와이파이라든지 IP 카메라의 비밀번호 이거 재설정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보통 그냥 제품으로 나올 적엔 1111, 1234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 재설정해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다가 해킹 당하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 간에 그 취약성이 이제 공유되는 경우가 있죠. 이게 뭐 워낙 많은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하나의 그 취약한 시스템이 등장하고 데이터가 등장하면 이게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좀 넘어가 볼까요? 좀 빨리빨리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그 정보 보안, 그 사이버 보안에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그런 그 목표치들을 제가 한번 제시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confidentiality. 이게 뭐냐면은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우리 그 헬스커넥트에서 이제 임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그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그 질병관리청에다가 그 일테면 국토부죠.
그 제공한 아주 유명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뭘까요?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갖고 그 접촉자를 갖다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을 갖고 그다음 그 GPS, 그러니까 그 위치 정보를 갖다 파악함으로 해서 역학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접촉했는지 동선은 어떻게 했는지를 파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가 굉장히 말들이 많았어요. 외국에서 야 이거 개인정보가 다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어쩌고 그랬는데 사실 이 컨피덴셜리티가 굉장히 엄밀하게 지켜졌습니다. 이거는 그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인가된 역학조사관만 권한을 갖고 거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그 배경이 있는데 뭐 말씀드린 그 컨피덴셜리티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인티그리티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결성이에요. 무결성. 이거 한국말이 더 어려운데 뭐냐면은 적정한 방법으로 이 정보를 갖다가 변경하고 폐기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availability 이거는 가용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 시스템이 적정한 방식으로 작동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사람만 사람에게 이 정보 서비스가 거부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 세이프티 뭐 다 아실 테고 그다음에 리질리언스는 이건 뭐 아까 뭐 KB에서 말씀하셨 김 차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자연 재해가 일어났을 때 얼마만큼 빨리 회복할 수 있냐를 말하던 그런 이게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 IT 관련해 갖고도 이게 무슨 뭐 해킹을 당했다든지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빨리 조치를 취해서 원상태로 회복하는 라는 원칙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입력하라고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클라우드 컴퓨팅.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5년도에 클라우드 컴퓨팅 법이 만들어져요. 다 아시죠?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 계획이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지금 그 발표가 됩니다. 3년 단위 계획인데 2022년부터 24년까지 그 클라우드 컴퓨팅을 어떻게 육성할까 그래갖고 뭐 공공은 무조건이 아니죠. 민간의 클라우드를 우선 사용한다. 제일 원칙. 그 다음에 산업 경쟁력을 갖다 강화시키기 위해서 뭐 어쩌고. 그 다음에 생태계를 갖다가 강화시켜서 지속 가능하게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행안부에서 이제 이 클라우드 컴퓨팅법은 과기부법이에요. 뭐 약간 해경부하고 이제 협의 과정에서 행안부가 뭐라고 그러냐? 모든 공공기관과 행정기관, 지자체 포함입니다. 여기서 그 정보 시스템은 2025년까지 클라우드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클라우드 전환해야 돼요. 자체적으로 구축해갖고 온프레미스 그 시스템을 갖다 쓰는 게 아니고 클라우드에 갖다 줘야 돼요. 클라우드를 쓰게 될 거면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우리 보안과 관련해 갖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클라우드에는 그 업체에는 24시간 전문가들이 상주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그 뭐 쓰고 있는 자체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 대응할 수가 없어요. 뭐 시간 가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굉장히 고효율 그다음에 뭐 이런 그 장점들이 있습니다. 비용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어떤 클라우드 업체를 써야 될까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클라우드 업체 어떤 거 생각나세요? KT, 무슨 뭐 네이버, NHA 뭐 이런 것들 쭉 나오죠. 그 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업체는 9개입니다. 지금 현재. 왜 9개냐면은 CSAP라고 하는 그 인증을 받아야 돼요. 클라우드 보안 인증이에요. 이거를 받은 업체만 그 공공기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 죄송한데 마무리 말씀 좀. 예, 근데 이제 여기도 그 뭐 AWS 같은 뭐 아마존이죠.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지 뭐 이런 그 업체들이 그 국내 시장에 들어오겠다 그래갖고 굉장히 이제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엣지 컴퓨팅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 컴퓨팅은 그 어떻게 보면은 보안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자체 시스템보다 우월합니다. 근데 엣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엣지 컴퓨팅도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이렇게 그 관점에서 봤을 적에 이제 보안이 우수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스마트 시티에 SOC에 들어가는 엣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는 그 보안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플로리다의 수처리 시설 해킹한 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그 엣지 컴퓨팅이 이제 대세가 될 텐데 이 엣지 컴퓨팅의 보안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엣지 컴퓨팅의 보안은요 그냥 IT 보안만 갖고 안 돼요. 이 엣지 컴퓨팅은 사실 그 데이터 리소스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데이터 리소스는 어떤 설비가 될 수 있고 뭐 기반 시설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운영하던 기술이 있어요. 그걸 OT라고 합니다. 오퍼레이셔널 테크놀로지. 그 오퍼레이셔널 테크놀로지에도 IT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결국 OT하고 IT가 이제 그 융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OT적인 측면에서 그 개별적으로 맞춤화된 어떤 그런 보안 솔루션들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그러면은 굉장히 취약해요. 이거 앞으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스마트 시티가 어떤 그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 사실 또 이게 창과 방패인 것 같아요. 이게 그만큼 IT 기술을 많이 쓰면은 또 이 해킹의 위협에 노출되는 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발제와 토론을 다 들었고 지금 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혹시 참석자분 중에 꼭 뭐 한두 가지 말씀이나 또는 의견을 뭐 하고 싶다는 분이 계시면 손을 들고 자기소개하시고 한 1, 2분 정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말씀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저희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 시티라는 게 이제 우리가 딱 하면 IT의 그 활용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여러 다양한 그런 그 발전 방안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위기 상황, 뭐 기후 변화라든가 또는 그 감염병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 보건력 면에서는 우수한데 또 그 나름대로의 단점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 나온 것처럼 실제 이용할 때 규제의 문제 그리고 또 금융이라든가 사이버 보안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 이 스마트 시티라면 그런 그 장비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반도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런 전기가 많이 들어가면 뭐 저희가 지금 차량도 그 전기차로 되고 자율주행차로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안 돼 갖고 자동차 생산도 제대로 안 되고 자동차 가격도 오르고 여러분들 자동차 신차 주문하면은 뭐 몇 달씩 기다려야 되는데 이 도시 자체가 이게 그 전체 전자 장비로 되면 아마 그런 그 도시용 반도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뭐 그다음에 리튬 뭐 니켈 이런 거 비용이 엄청 올라가는 문제도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전체 도시로 확대가 될 것이냐 이런 거는 어떤 코스트라든가 리스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그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 자리에 끝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토론회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